오늘은 시내까지 걸어가려고 나섰는데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거예요. 겨울에는 비가 아니라 눈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에 줄리아의 삼촌이 커다란 초콜릿 상자를 들고 또 방문하셨어요. 줄리아와 한 방을 쓰는 것도 좋은 점이 있네요. 펜틀턴 씨는 우리들이 철없이 제잘되는 모습이 재밌으셨나 봐요. 공부방에서 차를 마시려고 기차를 한 대 그냥 보낸 적도 있었어요. 그분이 출입 허가를 받는 데는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힘든데 삼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빠나 사촌 오빠라면 그냥 불가능이죠. 줄리아는 공증인 앞에서 그분이 자기 삼촌이라고 진술하고 군 서기의 성명까지 제출해야만 했어요. 법에 대해 제법 많이 알고 있죠? 만약 학생감이 제 저비스 삼촌이 얼마나 멋있고 젊고 잘생겼는지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우리는 결코 차를 같이 마실 수 없었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스위스 치즈를 넣은 샌드위치를 먹고 차를 마셨어요. 펜들턴 씨는 샌드위치 만드는 걸 도와주시고 4조각이나 드셨어요. 저는 그분께 지난 여름 록 율로우 농장에서 지낸 일도 얘기해 드렸어요. 우리는 샘플씨 부부와 말과 암소와 닭에 대해서도 재밌는 얘기를 나누었어요. 펜들턴 씨가 기억하고 있는 말들은 그루버만 빼고는 모두 죽었어요. 펜들턴 씨가 농장에서 보았을 때의 그루버는 망아지였는데 불쌍하게도 지금은 너무 늙어서 절뚝거리며 겨우 풀만 뜯고 있어요. 펜들턴 씨가 물었어요. 지금도 샘플 부인이 파란 접시가 덮여있는 노란 항아리 속에 도넛을 넣고 찬장 맨 아래 선반에 놓아두었냐고요. 정말 그대로예요. 그리고 목장의 돌무더기 밑에 마벗, 다람쥐과의 동물들이 파놓은 구멍들이 아직도 있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정말 지금도 있어요. 그곳에서 지난 여름에 아마 사이가 아주 크고 살찐 회색의 마벗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놈은 저비 도련님이 어렸을 때 잡았던 마벗의 25대 손일지도 모르지요. 제가 저비 도련님이라고 불렀는데도 기분 나빠 하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줄리아 말로는 삼촌이 보통 때에는 아주 말수가 적은 편인데 그렇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은 처음 본다고 했어요. 줄리아는 나무 비위를 맞추는 재주가 전혀 없어요. 특히 남자를 대할 때는 그런 재주가 더욱 필요하지요. 비위를 맞추면 좋아하고 비위에 거슬리면 화를 내는 게 남자들이니까요. 그다지 고상한 표현은 아니군요. 비유를 해본 것 뿐이에요. 저는 요즘 마리 바슈키르체프 일기를 읽고 있는데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어젯밤 나는 절망에 빠져 신음하다가 결국은 식당의 벽시계를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말았다. 이 글을 읽고는 제가 천재가 아닌 것을 다행으로 여겼어요. 곁에 천재가 있으면 아주 피곤할 테고 가구도 다 때려 부술 테니까요. 어휴, 웬 비가 이렇게 끊임없이 내리는지 오늘 밤에는 헤엄을 쳐서 교회를 가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언제나 아저씨의 주디 올림. 1월 20일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는 혹시 사랑스러운 어린 딸을 잃지 않으셨는지요? 어쩌면 제가 바로 그 딸일지도 몰라요. 소설 속의 이야기라면 이 부분이 대단원이 되겠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일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고 낭만적이기도 하지요.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으니까요. 전 어쩌면 미국인이 아닐지도 몰라요.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잖아요. 로마인의 후손이거나 바이킹의 후예일지도 모르죠. 그도 아니면 추방된 러시아인의 자식으로 시베리아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거나 아니면 집시일지도 모르고요. 아마도 집시일 것 같아요. 전 방랑기질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것을 펼쳐볼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요. 아저씨는 제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과자를 훔쳐먹었다고 벌을 받고는 고아원을 도망쳐 나왔던 일이지요.
생활기록부에 다 적혀 있어서 평의원님이라면 누구든지 보셨을 거예요.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고픈 9살짜리 꼬마한테 과자 항아리 바로 옆에서 칼을 닦으라고 하고선 자리를 떠났다가 갑자기 불쑥 나타나면 그 아이의 입가에 과자 부스러기가 묻어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아이의 팔을 획 잡아당겨서 뺨을 갈기고 후식으로 푸딩이 나왔을 때 식당에서 쫓아내며 도둑질을 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거라고 다른 아이들에게 얘기한다면 그 아이가 도망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겨우 6km 도망쳐와 지쳐있던 저는 다시 붙잡혀 고아원으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말썽 부리는 강아지처럼 뒷마당의 말뚝에 묶여 있었어요. 아, 예배종이 울리는군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위원회 모임도 가야 해요. 이번엔 아주 재미있는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평안하시길. 주디 올림. 추신. 제가 중국 사람이 아니란 것만은 확실해요. 2월 4일 키다리 아저씨께 지미 맥브라이드가 방의 한쪽 벽만 한 크기의 프린스턴 대학의 교기를 보냈어요. 지미가 절 생각해 준 건 고맙기 그지없지만 대체 이 커다란 교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셀리와 줄리아는 걸지 말라고 할 게 분명해요. 올해는 방을 붉은색으로 꾸며 놓았는데 거기에 오렌지색과 검은색을 더하면 어떻게 될지 아저씨도 상상이 가실 거예요. 하지만 그 기는 부드럽고 따뜻한 펠트 천으로 만든 것이라 그냥 두기는 좀 아까워요. 목욕 가운을 만들어 입으면 어떨까요? 전에 입던 가운을 빨았더니 줄었거든요. 요즘은 제가 무엇을 배우는지 아저씨께 통 말씀을 드리지 않았군요. 편지만 보셔서는 잘 모르겠지만 전 공부에만 전념하고 있어요. 5가지 과목을 동시에 배우고 있어서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에요. 화학 교수님은 진정한 학자는 세밀한 것에 얼마나 열중하느냐에 달렸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역사 교수님은 세부적인 것에 매달리지 말고 멀리 떨어져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해라 하고 가르치세요. 우리가 화학과 역사학 사이에서 헷갈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저는 역사학적인 방법이 마음에 들어요. 정복자 윌리엄이 1492년에 건너왔다든지 콜럼부스가 1100년인가 혹은 1066년에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것은 역사학에서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 시간에는 왠지 마음이 편하네요. 하지만 화학 시간에는 어림도 없지요. 6교시 종이 울리네요. 이제 실험실로 가서 산과 염기 그리고 알칼리에 대한 실험을 해야 해요. 지난번에는 실험복에 염산을 엎질러서 접시만한 큰 구멍이 났어요. 이론대로라면 강한 암모니아로 그 구멍을 중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엔 시험이에요. 하지만 전 하나도 겁 안 나요. 언제나 아저씨의 주디 올림. 3월 5일 키다리 아저씨께 3월의 바람이 불고 하늘에는 구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소나무 숲에서는 까마귀들이 시끄럽게 울고 있어요. 이런 때는 책을 덮고 언덕 위로 올라 바람과 경주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지난 토요일에는 여우 사냥 놀이가 있었어요. 질퍽질퍽한 시골길을 8km 이상이나 뛰어다녔지요. 3명이 여우가 되었는데 여우들은 색종이 조각 한 뭉치씩을 가지고 27명의 사냥꾼보다 30분 먼저 출발했어요. 저는 사냥꾼이었죠. 도중에 탈락자가 속출했어요. 8명이 탈락했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19명이었어요. 우리는 여우 흔적을 계속 쫓았지요. 여우들은 언덕을 넘고 옥수수밭을 지나고 늪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늪에 빠지지 않으려고 둔덕을 찾아가며 뛰었지요.
우리들 중 절반은 진흙탕 속에 발목이 빠졌지요. 흔적을 놓치는 바람에 늪에서 25분이나 시간 낭비를 했어요. 겨우 여우들의 흔적을 찾아 늪에서 빠져나와 숲을 지나 언덕을 넘어서 헛간이 있는 곳까지 따라갔는데 헛간 창문으로 들어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헛간 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창문은 아주 작고 높은 곳에 있었어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헛간 주위를 살피고 다녔지요. 그러다가 낮은 헛간 지붕에서 담 위로 넘어간 흔적을 찾아냈지요. 여우들은 우리를 그곳에 오래 붙잡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우리한테 당하고 만 거지요. 그곳에서부터 여우들은 3km 이상이나 되는 경사가 완만한 초원을 가로질러가는 흔적을 남겼어요. 하지만 색종이가 점차 드문드문 떨어져 있어서 쫓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규칙에는 색종이가 2m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긴 2m는 생전 처음 보았어요. 2시간을 계속 쫓은 끝에 우리는 드디어 여우님들이 크리스탈 스프링 농장의 주방 안으로 들어간 흔적을 찾아냈지요. 3마리 여우는 한가하게 꿀을 탄 우유와 비스킷을 먹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빨리 쫓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헛간 창문에 매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여우들과 사냥꾼들은 서로 자기 편 이겼다고 우겼어요. 전 우리 사냥꾼들이 이겼다고 생각해요. 아저씨도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여우들이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잡았으니까요. 어쨌든 우리 19명 모두는 아무데나 털썩 주저앉아 꿀을 달라고 아우성쳤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다 먹을 만큼 충분하진 않았어요. 크리스탈 스프링 아주머니는 딸기잼 한 병과 단풍 시럽 한 통, 거기에다 갈색빵 3덩어리를 갖다 주셨어요. 우리는 6시 반이 되어서야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저녁 식사 시간에 30분이나 늦어 우리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곧바로 식당으로 갔어요. 먹고 또 먹었는데도 배가 얼마나 고프던지. 우리는 그날 저녁 예배는 모두 빠졌어요. 엉망이 된 구두가 충분한 이유가 됐지요. 시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군요. 전 과목 모두 아주 쉽게 통과했어요. 이제 공부하는 비결을 알게 되었거든요. 더 이상 낙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1학년 때의 그 고약한 라틴어와 기하학 때문에 우승으로 졸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 상관없어요. 행복한데 무엇을 더 바라오를까? 이 말은 제가 읽은 고전에서 따온 거예요. 고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햄릿은 꼭 읽어보세요. 셰익스피어에 관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가 이렇게 훌륭한 작가인 줄은 미처 몰랐어요. 저는 명성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글쓰기를 처음 배울 때부터 해오던 재미있는 놀이가 하나 있어요. 읽고 있는 책 속의 주인공이 되어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오늘 밤은 오피리아가 되기로 했어요. 현명한 오피리아지요. 저는 언제나 햄릿을 즐겁게 해주고 귀여워해주기도 하고 감기가 걸리면 목에 찜질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지요. 저는 햄릿의 우울증을 완전히 고쳐주었어요. 왕과 왕비는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바다에서 사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어요. 햄릿과 저는 누구 방해도 받지 않고 덴마크를 다스리고 있어요. 왕국을 훌륭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지요. 정치는 햄릿이 하고 전 자선 사업에 힘쓰지요. 최근에는 고아원을 몇 개 더 세웠어요. 아저씨나 평의원 중 누구라도 방문하고 싶으시다면 기꺼이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아저씨께 도움될 만한 일이 많을 거예요. 인자한 덴마크 여왕 오피리아 올림 3월 24일 키다리 아저씨께 아무리 생각해도 전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누리는데
죽어서까지 천국에 간다면 너무 불공평할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루샤 에벗이 교내 잡지 먼슬리에서 매년 주최하는 단편소설 모집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상금도 25달러나 돼요. 2학년생인 제가 뽑히다니. 응모자는 거의 4학년생이었거든요. 저의 이름을 게시판에서 보았을 때 이게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작가가 되긴 될 모양이에요. 리펫 원장님이 그렇게 바보 같은 이름으로 지어주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제 이름은 그저 평범한 여루 작가로만 그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봄에 공연하기로 되어 있는 연극 뜻대로 하세요. 뜻대로 하세요. 연기자로 뽑히기도 했어요. 저는 로잘린드 사촌 실리아 역을 맡았지요. 끝으로 줄리아와 셀리와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뉴욕으로 가서 봄옷을 몇 벌 사고 하룻밤을 거기에서 보낸 뒤 다음날 저비 도련님과 극장에 가기로 하였어요.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줄리아는 자기 집에서 지낼 거고 셀리와 전 마더 워싱턴 호텔에 가서 묵을 거예요. 아저씨, 이렇게 신나는 일이 또 있을까요? 저는 호텔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극장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언젠가 성당에서 고아들을 초대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긴 하지만 그때 본 곳은 진짜 연극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볼 연극이 무엇일 거라 생각하세요? 바로 햄릿이에요. 정말 기다려져요. 그 작품은 셰익스피어 수업 시간에 4주 동안 배워서 내용을 다 외우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들떠서 잠이 오지 않아요.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세상은 참 즐거운 곳이에요. 언제나 아저씨의 주디 올림. 추신. 지금 막 달력을 보니 오늘이 28일이네요. 추신 하나 더. 한쪽 눈은 파란색이고 다른 한쪽 눈은 갈색인 전차 차장을 보았어요. 탐정 소설에 나오는 악역을 맡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4월 7일 키다리 아저씨께. 와우, 뉴욕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군요. 우스턴은 비교도 안 돼요. 아저씨가 그런 복잡한 대도시에서 살고 계시다니. 전 이틀을 보냈을 뿐인데 들떴던 마음이 가라앉으려면 몇 달은 좋게 걸릴 것 같아요. 이 도시의 놀라운 것들 중에 무엇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저씨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말이에요. 거리의 풍경이나 사람, 상점을 구경하는 일이 재미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예쁜 물건들은 처음 봤어요. 일생을 저런 옷을 입는데 바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아름답고 우아한 옷들도 많았어요. 토요일 아침 셀리와 줄리아 그리고 저는 난생 처음 보는 호화로운 상점으로 들어갔지요. 벽은 흰색과 금색으로 칠해져 있고 바닥에는 푸른색 양탄자가 깔려 있었어요. 비단으로 된 푸른색 커튼이 드리워져 있고 금도금을 한 의자도 있어요. 아름다운 금발의 여인이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저는 사교적인 방문을 하고 있는 줄 착각해서 악수를 할 뻔했어요. 우리는 모자를 사러 갔을 뿐인데 사실은 우리가 아니라 줄리아죠. 줄리아는 거울 앞에서 모자를 10개도 더 써보았는데 하나같이 예뻤어요. 줄리아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2개를 샀어요. 거울 앞에 앉아 가격이 얼마이든 상관 않고 마음에 드는 모자를 살 수 있다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뉴욕이란 도시는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 다지고 쌓아왔던 훌륭하고 검소한 성격을 순식간에 바꿔놓을 게 틀림없어요. 우리는 물건을 다 사고 난 뒤 세리스라는 식당에서 저비도빈 도련님을 만났어요. 아저씨도 세리스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존 그리어 고아원의 식당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포크로 생선을 먹고 있었는데 그게 생선용 포크가 아니었나 봐요. 웨이터가 친절하게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생선 포크를 살짝 손에 쥐어주었어요. 점심 식사 후 극장으로 갔어요. 극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눈부시고 화려했어요. 섹스피어는 정말 굉장해요. 햄릿은 수업 시간에 배울 때보다 연극 무대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감명 깊었어요. 전에는 그 작품을 그저 감상만 했을 뿐이지만 지금은 생각만 해도 아저씨만 괜찮으시다면 전 작가보다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대학을 그만두고 연극학교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제가 출연하는 연극마다 특등석표를 보내드리고 무대 위에서 아저씨께 웃음을 보내드릴 거예요. 아저씨는 단추구멍에 빨간 장미 한 송이를 꽂고 계시면 돼요. 그래야 제가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요. 다른 사람을 보고 미소 짓는다는 건 난처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토요일 밤에 학교로 돌아왔어요. 기차 안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저는 기차 안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그 말을 입 밖에 내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줄리아가 물었어요. 넌 도대체 어디에서 왔니? 전 멍청하게 대답해서요. 시골에서. 그럼 여행을 해본 적도 없니? 대학에 올 때가 처음이었어. 그때는 250km 밖에 되지 않아서 식사는 하지 않았어. 제가 하도 이상한 얘기만 하니까 줄리아는 제가 신기한가 봐요. 늘 조심하려고 애를 쓰지만 어쩌다 제가 놀라는 걸 보게 되면 사람들은 갑자기 관심이 많아져요. 사실 전 거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라워요. 하긴 18년 동안 고아원에 갇혀 살다가 갑자기 세상에 던져졌으니 놀랄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 차츰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수도 하지 않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있어도 거북하지 않아요. 전에는 사람들이 절 쳐다보기만 해도 어쩔 줄 몰라 했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고아원 시절 줄무늬 투명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무명옷 따위에는 신경도 쓰지 않아요. 어제의 불행은 어제로 족하느니라. 꽃에 대한 이야기를 잊고 있었어요. 저비도련님이 우리들에게 오랑캐꽃과 은방울꽃 한 다발씩을 주셨어요. 정말 다정하신 분이죠? 저는 남자라고는 평의원님들만 보아서 남자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겠어요. 11장째군요. 이런 것도 편지라니 이해해 주세요. 이제 그만 쓸게요. 언제나 아저씨의 주디 올림. 4월 10일 부자 아저씨께 보내주신 $50짜리 수표를 되돌려 드립니다. 고맙기 이를 데 없지만 이 돈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보내주시는 용돈만으로도 제가 갖고 싶은 모자는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요. 모자 상점에 대해 쓸데없는 말을 많이 늘어놓았던 것이 후회스러워요. 저는 그렇게 멋진 곳을 구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무튼 절 구걸한 것이 아니었어요. 필요 이상의 자산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루샤 에벗 올림 4월 11일 사랑하는 아저씨께 어제 아저씨께 그런 편지를 보낸 것을 용서해 주시겠어요? 편지를 붙이고 나서 바로 후회했답니다. 그래서 편지를 돌려받으려고 했으나 그 얄미운 우체국 직원이 돌려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한밤중이에요. 저는 제 자신이 벌레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그것도 다리가 1000개나 달린 벌레 말이에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험악한 욕이에요. 돈을 보내신 일로 너무 무례하게 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저씨의 고마운 뜻은 100번도 알아요. 모자 같은 하찮은 것까지도 신경을 써주시는 따뜻한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좀 더 정중하게 돈을 돌려드렸어야 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 돈을 돌려드려야만 했어요. 전 다른 아이들과는 달라요. 아이들은 용돈 받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 애들에게는
부모님과 형제, 일가, 친척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제게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저씨를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건 저의 바람일 뿐 아저씨는 물론 제 가족이 아니지요. 저는 외롭게 혼자서 이 세상과 싸워야 하는 외톨이예요. 숨이 막히지요. 혼자라는 생각을 애써 지워버리고 태어난 척할 뿐이에요. 하지만 아저씨, 제가 왜 필요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없는지 모르시겠어요? 언젠가는 그 돈을 갚아드려야 할 텐데 저희 희망대로 훌륭한 작가가 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빚은 다 갚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저도 예쁜 모자와 좋은 물건을 갖고 싶지만 제 장래를 저당 잡히면서까지 그런 것들을 사고 싶지는 않아요. 저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시겠죠? 저는 충동적으로 편지를 써서 바로 붙여버리는 고약한 버릇이 있어요. 제가 경솔하고 은혜도 모르는 아이 같아 보이시겠지만 제 진심은 그렇지 않답니다. 지금의 생활과 자유와 독립을 누리게 해주신 아저씨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길고도 지루한 반항의 세월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이 순간은 너무나 행복해서 꿈을 꾸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야기 책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죠. 새벽 2시 15분이에요. 전 살며시 나가서 편지를 우체통에 넣을 거예요. 이 편지는 어제 보낸 편지에 이어 받아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아저씨께서 절 나쁘게 생각하실 시간이 길지 않겠지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저씨. 아저씨를 언제나 사랑해요. 주디 올림. 5월 4일. 키다리 아저씨께. 지난 토요일에는 운동회가 있었어요. 아주 볼만했지요. 처음에는 전교생이 흰색 운동복을 입고 행진을 했어요. 4학년들은 파란색과 금색으로 된 일본 우산을 들고 3학년생들은 노란색과 흰색 길을 들었어요. 우리 2학년생들은 진홍색 풍선을 들었는데 계속 끈이 풀려 풍선이 하늘로 날아 올라가서 가장 눈길을 잡았어요. 1학년생들은 긴 장식 리본을 단 초록색 화장지로 만든 모자를 썼어요. 푸른색 제복이 근사한 음악대도 시내에서 초청해 왔어요. 거기다 서커스단의 광대 같은 12명의 우스꽝스러운 사람들도 불러와 운동 경기 중간에도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었어요. 줄리아는 더스터 코트, 먼지를 막기 위해 입는 외투를 입고 축 늘어진 우산을 쓴 구렛나룻이 있는 뚱뚱한 시골 아저씨로 분장했어요. 패시 모리어티, 진짜 이름은 패트리샤예요. 이렇게 예쁜 이름 들어보셨어요? 리펠 원장님은 생각도 못할 이름이죠. 키가 크고 마른 아이인데 좀 모자라는 사람처럼 끈을 턱 밑에 매는 모자를 한쪽 귀에다 걸치고 줄리아의 부인으로 꾸몄어요. 그 두 사람의 행진이 멈출 때까지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어요. 줄리아는 맡은 역을 완벽하게 소화시켰죠. 저비 도련님에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펜틀턴 집안의 사람이 희극적인 역할을 그렇게 잘 소화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정말이에요. 곧이어 셀리와 저는 경기에 참가했어요. 결과가 어찌 되었을까 궁금하시죠? 둘 다 우승했어요. 셀리는 장대 높이 뛰기에서 2m 20cm로 우승했고 전 50m 경주에서 8초로 우승했어요. 결승점에 도착해서는 숨이 찼지만 기분은 정말 좋았어요. 3학년 학생들 전부가 풍선을 흔들며 우리를 응원해 주었거든요. 이런 응원가를 부르면서 말이에요. 주디 에벗 어떠니? 잘하지. 잘한다니 누가? 주디 에벗이지. 아저씨, 전 정말 유명해졌어요. 옷을 갈아입는 천막으로 돌아갔더니 제 몸을 알코올로 닦아주고 레몬즙도 주었어요. 진짜 운동선수들이 하는 거 다 하죠? 어떤 종목에서 가장 많이 우승하는 학년이 그 해의 우승컵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치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럴수록 우리의 즐거움은 배가 되는 것이지요. 올해는 4학년이 7종목에서 우승해서 우승컵을 차지했어요. 경기위원회는 체육관에서 우승자 모두에게 만찬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껍데기가 부드러운 게튀김과 농구공 모양으로 만든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었지요.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제인 에어를 읽었습니다. 아저씨는 60년 전을 회상하리만큼 나이가 많으신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사용했나요? 이 녀석 쓸데없는 말 짓거리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해. 이 말은 거만한 블랑시 아저씨가 하인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 로체스터 씨는 하늘을 금속 창공이라고 했어요. 하이에나 같은 웃음소리를 내고 침실 커튼에 불을 지르고 면사포를 찍고 물어뜯기는 하는 미친 여자가 나오는 멜로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자란 소녀가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었을까요? 브론테 자매에게는 무언가 제 마음을 끄는 것이 있어요. 그들의 책이나 생애나 생각이 다 그래요. 어디서 그런 영감을 얻을까요? 어린 제인이 자선학교에서 고통을 당하는 부분을 읽을 때는 너무도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해야만 했어요. 전 어린 제인의 심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리펫 원장님을 보면 브로클 허스트 씨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되고도 남아요. 화는 내지 마세요. 아저씨, 존 그리어 과원이 로우드 학교와 비슷했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존 그리어 과원에는 먹고 입을 것이 충분했어요. 목욕할 물도, 지하실에는 난로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닮은 것이 하나 있어요. 생활이 너무 단조롭고 변화가 없다는 점이죠. 일요일에 아이스크림을 먹는 일 말고는 즐거운 일이라고는 없었지요. 행사라고 해야 고작 정기적인 행사만 있었을 뿐이에요. 제가 고아원에서 지낸 18년 동안 장작을 쌓아둔 헛간에 불이 났던 일이 단 한 번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한밤중에 일어나 옷을 입고 건물에 불을 옮겨 붙을 경우 대피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불은 번지지 않아서 우린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누구나 가끔씩은 뜻밖의 일이 벌어지기를 은근히 기대하지요. 이것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에요. 그러나 저는 리펫 원장님께 불려가서 존 스미스 씨가 저를 대학에 보내주시려 한다는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뜻밖의 일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원장님이 하도 뜸을 들이며 그 말을 꺼내셨기 때문에 조금 놀랐을 뿐이었어요. 아저씨, 전 누구에게나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상상력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있게 해주지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되어본 사람은 친절하고 인정도 있고 이해심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상상력은 어린 시절부터 키워줘야 해요.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는 상상력의 싹만 보여도 즉시 밟아버리곤 했지요. 오로지 의무감만 심어주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의무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의무감이란 말만 들어도 진저리가 나는군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다음에 제가 고아원 원장이 된다면 지켜봐 주세요. 이건 잠들기 전에 제가 가장 즐겨하는 상상이에요. 식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옷은 어떤 것을 입히고, 공부는 어떻게 시키고, 오락은 어떤 방법이 더 즐거울지 연구하고, 아무리 착한 아이들이라고도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니까 벌은 어떻게 내릴 건지 등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다 계획을 세워 놓았어요. 아무튼 제가 보살피는 고아들은 행복할 거예요. 누구든지 어린 시절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아이를 갖게 되면 제가 아무리 불행해진다 해도 그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는 아무런 걱정 없이 자랄 수 있게 할 거예요. 예배종이 울리네요. 다음에 마저 쓸게요.